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이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당의 혁신에 대한 총책임을 맡은 박영선 혁신위원장이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의 해체 후 재편성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눈 대로 과연 이마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권의 지리멸렬 상황에 정부 여당은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여당은 단독 국회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모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야당을 비난하고 유족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새정치연합의 행로인 것 같습니다. 이상동 교수를 공동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이 당내 반발로 무산되면서 박영선 위원장의 거취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난파선을 구조해야 할 책임을 맡은 선장이 갑자기 배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선언을 한 셈인데요. 이 바람에 새정치연합이 전례 없는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뜨거운 인터뷰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박영선 위원장이 지금 칩거 중이죠? 네, 3일째입니다. 예, 오늘로써 3일째. 네. 본인 자신의 목소리 혹은 본인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은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예. 우선 CBS의 한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떴죠. 상당히 격정적인 내용의 인터뷰가 떠서 이제 저희가 지금 대표의 그 생각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당내 의원들로서는 약간 황당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청취자들도 궁금한 게 CBS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내가 나갈 수밖에 이러면서 탈당 의사까지 얘기했고 이게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확산됐죠.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왜 탈당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저희들로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당이라는 게 정치적인 입장이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개별 사안 당의 정체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어 왔고 지난 전병헌 대표에 대한 더 좋은 미래나 박영선 의원의 비판의 정도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87, 819 그리고 이상돈 영입 불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건 당 정체성과 관련된 큰 문제니까 당연히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게 의원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당의 대표답게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언론에 이제 그것도 한 언론의 탈당이라고 떠서, 다들 좀 이렇게 놀라고 황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황당함이 계속되는데, 방금 전에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나왔네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원내대표직은 세월호 협상을 하는 어느 시점까지 유지한다는 식의 안이 암묵적으로 나왔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게 나왔네요. 암묵적으로 나왔다고요? 예, 암묵적 뭐 뭔지. 그러니까 박영선 그 위원장의 어떤 동의를 암묵적 동의. 묵인을 받았다. 뭐 그런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예. 이거를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예. 네. 예. 그 조금 전에 그 저도 들어오기 전에 2시 5분 발 기사인데 네. 아시아경제에 보면은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가지고서 여당과 좀 더 협상을 한 뒤에 사퇴한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을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서 네. 의견을 모으고 이걸 박영선 위원장에게 문자로 전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아, 문자로 전달해서요? 예. 휴대폰 문자로 전달을 해서 네. 그렇게 받았다는 보도가 지금 아시아경제에서 단독이라는 그 단독 취재했다 해서 지금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로 동의를 예.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지금 처음 들어서요. 예.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지금 원내 지도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동감을 표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지금 아시아경제 보도에 보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메시지로 동의받은 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 네. 지금 보면은 그 참석자가요. 네. 오늘 그 비공식 원내 대표단 회의 보면은 김영록 수석부대표죠. 이제 원내 부대표단입니다. 예. 김영록 수석님하고 부대표단하고 대변인들이 모인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 원내 대표단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예.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이 기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김영록 수석께서 사실은 원내대표의 일을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대변인 브리핑이 나온 내용과 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것 같죠. 참 한번 헷갈릴 텐데 듣는 분들도 저도 헷갈리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이게 지금 이상돈 공동위원장을 영입하겠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때 한 언론사의 그 뷰스앤뉴스를 보시면 그게 탑에 떠 있었는데 강원 만장일치 찬성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저도 그 기사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사를 볼 때 대다수 의원들이 이상돈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돈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안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원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그 부분을 보고 사실은 더 놀랐습니다. 제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당원들 간의 어떤 사전에 내지는 그 의원들 간에 사전에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소통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원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표현은 아닌 거죠. 그렇죠. 모르는 의원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기사가 사실은 파장을 더 일으켰다고 봐야죠. 어찌됐든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그 15명의 그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반발했고요. 또 삼선 의원들도 따로 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고 반대를 하고 박영선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원내 대표직까지 물러나야 된다. 그런 입장들이 소수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그룹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선수에서 동시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왔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15명 의원 모임. 14일 날. 14일. 그런데 그게 15명 의원 모임에 저도 이제 나갔는데요. 초청인이 11분 있었고요. 당일날 15명이 참석해서 사실은 21명 정도의 의견이 이제 14일 날 최초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은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는 전달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논의가 안 되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된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그전부터 왜 고문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중진들, 뭐 그런 쪽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뭐 분리하자는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의견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로서 이제 불만이 그동안 이제 누적돼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번 건을 통해서 이제 폭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데. 삼자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게 일단 굉장히 국민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께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적되는 과정이라는 게 자꾸 이제 뭐 당내 갈등,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실과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8월 7일하고 8월 19일 새특법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세월호 특별법.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이전에 김한길 안철수 대표께서 그 가족들 단식할 때 그 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직을 걸고 관철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리고 박영선 대표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안산에서 행진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8월 7일 협상이나 그다음에 8월 19일 협상을 할 때 유족들과 대화가 매끄럽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8월 7일 협상도 의원들이 먼저 반대한 게 아니고 8월 7일 협상을 하고 8월 11일 날 의총이 열렸는데 그 사이에 유족들이 그 협상을 거부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원칙으로 유족들과 협의를 하고 유족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8월 19일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 줄 알았는데 유족들의 동의를 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유족들한테 그럼 약속을 하질 말아야 되는데 8월 7일 날 협상이 깨지고 또 유족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동의를 안 구하고 하게 되니까 유족들이 또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8월 19일은 좀 더 복잡했던 것이 아무리 그 새누리당과 우리가 경쟁당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안을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일단 그때 추인이나 거부를 하지 말고 유족들에게 이 안을 좀 설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영선 대표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니 그리고 한번 설득을 해서 유족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추인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족들이 동의를 안 하시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버리셔서 그 이후에 추인을 하려는 의총도 없었고요. 그냥 상황은 아시다시피 뭐 뭔가 단식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그런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큰 실수를 했는데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월 19일에 우리가 유족들이 최소한 이해하시고 수용만 해도 그게 우리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유족들이 참여를 안 하면 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보상은 유족을 빼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진상규명위원회에 유족이 참여해서 누군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을 안 하면 그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애초에. 근데 이게 계파 갈등 때문에 깨졌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혔고요. 이번에 이상돈 비대위원장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에 찬성하는 분도 일부 계실 거예요. 반대가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그런데 이 또한 계파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파 갈등이라면 뭐 예를 들면 친노 일부에서 찬성의 뜻을 밝히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적인 친노처럼 그렇게 언론이 분류를 하는데 제가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지금 이 비상시에 우리 당에 와서 비대위원장 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친노라고 밖에서 분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달랐는데 이게 어떻게 계파 갈등이에요. 그 계파 갈등 그 문제도 이따가 다시 한번 네, 얘기해 볼게요. 네. 사실은 저도 이게 계파 갈등 운운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게 도대체 왜 계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8월 7일, 8월 19일은 의원들이 부결시키려고 뜻을 모아서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족이 동의하고 참여해주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스스로 깨진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스스로 유산이 된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자꾸 새누리당이 8월 19일 법을 통과시키자 막 압박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족들 동의 없이 가자는 거예요. 네. 그게 과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304명이 죽은 참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그 유족들을 무시하고 가자고 하는지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 무정하고 매정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족들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네, 갈 테니까. 네. 네. 그러면 자식 잃고 네. 저는 그 괴로운 쓰라린 마음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유족을 버리고 가자고 제안하는 건데 정치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일단은 네. 아까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특별법 합의가 이제 무산이 됐죠. 네. 예,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비대위원장 네. 문제가 또 불거졌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일단은 그 박영선 혁신위원장이 이상돈, 안경환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서 애초에 공동위원장 카드였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서 문재인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이런 분들 이렇게 몇몇 중진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죠. 그거는 나눴다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자꾸 그렇죠. 보는 거라서 예. 이 소통 방식이 대단히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께서 직접 의총을 열든지 의원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저러 했다고 설명하신 적이 없고요. 예. 언론에 나는 것을 보고 자꾸 소통하다 보니 오해가 더 쌓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상돈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다. 그리고 반대가 많았다. 그래서 좌절됐다. 요거 한 줄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상돈 비대위원장으로 무리가 있으니 안경환 비대위원장, 이상돈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진보 보수 균형을 맞추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은 안경환, 이상돈 두 분이 당내에 흔쾌한 합의가 없어서 거부해서 이제 좌절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박영선 위원장이 문재인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이런 몇몇 분들과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떻게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지금 이 카드를 언론에 흘려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박영선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상돈 카드를 흘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추측이신 거예요. 예. 이게 될 것 같아서 언론에 흘렸다. 이건 이제 진행자의 추측이시고요. 그냥 제 말씀은 이제 이상돈 그 교수가 네.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네, 그런데 추측을 하는 그거는 거예요. 예. 그분의 말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언론에 흘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의원의 트위터나 이런 걸 보면 문재인 의원과는 어쨌든 상의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세균 의원과 상의했다는 부분은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선 위원장이 누구랑 상의했냐 부분에서 이름이 드러난 건 문재인 의원 한 분이신 거죠. 그런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누구랑 상의했다. 상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그 위상 때문에 조금 비중 있게 의견을 들을 뿐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표 비대위원장은 박영선 대표신 거잖아요. 최종적인 결정은 대표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좌절된 안이잖아요. 그러면 좌절됐으면 그냥 깨끗이 당내 동의를 못 구해서
좌절됐다고 끝내야지 그 과정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이것 자체가 그건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인데요. 저는 예,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자꾸 정리하는 이유가 네. 그 왜 이게 탈당 얘기까지 나오게 됐느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거든요. 자, 이 과정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론에 이상돈 카드까지 나왔는데 이상돈 카드가 나오고 나니까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네.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언론에서 이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네. 예, 여당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네. 이후에 지금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도 이제 첫 반응이 네. 예, 그런 식으로 당연히 저도 그런 반응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공동카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공동위원장이다.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런 어떤 언론을 통해서 뭐 공동위원장이다, 뭐 아니면 이상돈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과정이 그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혹은 뭐 오늘 조금 전에 뭐 회의를 가졌던 어떤 원내 대표단들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당의 어떤 모임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서는 비공식으로 논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의원들하고 최소한 결정되고 공론화 과정 겹친 적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상돈 파동 이후에 뭐 의총이나 무슨 공식단위 회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주고받고 예. 그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러다가 그냥 안이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언론을 매개로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8월 7일 협상만 해도 협상 끝나고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뭐 박영선의 결단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예. 일면에. 예.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좀 개혁적인 언론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 보도를 매개로 자꾸 서로 의사를 이렇게 나누고 예. 그리고 마쿠에서 나누고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의원들이 어찌됐든 뭐 공동위원장이든 아니면 이상돈 단독위원장이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이 나눴던 그런 21명이죠. 14일 날 네. 21명 의원들이 모였고 또 삼선 의원들이 또 모였고요. 민평연계도 예. 모였고요. 예, 그런 더 좋은 과정에서 미래도 모였고요. 예, 네. 일부 이제 모임을 가진 의원들이 입장 발표를 했죠. 네. 이건 지금 세 번째 사고다. 네. 그러니까 삼선 의원들께서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게 나온 뒤에 박영선 의원이 지금 그 뒤부터 지금 언론에 지금 앞서 이야기한 그 CBS와의 인터뷰를 하고 지금 칩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지금 네. 상황 네. 예, 순서로 순서는 보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왜 탈당 얘기까지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는 예.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이 납득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와 원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예. 지금 새정치연합 내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이 탈당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당황해하는 분위기죠. 이게 뜬금없는 뭐 아주 이야기다. 가까운 일부 의원들은 예. 뭐 이제 좀 다른 입장이겠습니다만 예. 대부분의 분들은 탈당이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 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 대표가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다른 이야기 잠깐 나눠볼 텐데,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수 진보 공동위원장 체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물론 뭐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안 거쳐서 네. 우리가 뭐 정확한 어떤 그 판도는 알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래도 본인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 진보 공동혁신위원장 체제.
네, 저는 이제 보수 진보 공동혁신위원장을 해서 보수로는 외연을 확장하고 진보로는 당을 혁신한다 이런 아니거든요. 예, 예.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다 때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께서 윤여준 의원을 영입하셨을 때 당내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외연을 확장해야 될 시기, 그리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기,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뭐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확장한다면 의원들이 전체가 다 동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상돈 파동이 일어날 때 우리 당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8월 7일, 8월 19일 두 차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우리가 실패한 이후로 예. 정말 지지자들과 그 많은 국민들이 저희 당의 그 의정 활동이나 협상 능력에 대해서 실망을 표시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죠. 예. 그리고 당이 기반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다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예. 잘 되길 바라고. 그런데 애가 지금 몸이 아파요. 중병에 걸렸고 힘들고. 예. 그런데 전교에서 1등 하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 선생,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 선생님을 과외로 붙여서 공부를 시켜서 전교 1등 하라는 것과 같은 처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는 지금 무슨 안을 할 때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소수가 결정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당이 기본을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당의 문화를 바꾸는 게 먼저다. 이게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빨리 다음 전당대회.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게 이번 그 비대위의 과제라고 보는 게 이게 그 직선에 의해서 뽑히지 않은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당을 혁신할 동력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최소한 지금 저희 당에 갖추지 못한 지난번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하면서 저희가 모든 조직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 이전에 당의 기본 조직들을 세워야 되는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빨리 다음 대표가 올바른 룰을 가진 전당대회 규칙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져야 될 역할을 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인데 네. 너무 그 진보 보수 양날개 그래서 한 1년 이후에 당이 다 정비되고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서 동의를 못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정당 지금 혁신의 어떤 방향이나 네. 그 절차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지금 벌써 의견에 그 이견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우리 당이 보수, 뭐, 진보, 이렇게 양날개로 뭐 어떻게 하자, 이거에 동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 통합으로 기초 조직이 지금 정비가 안 됐고요. 예. 중앙위원회도 당무위원회도 없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요 기초 조직을 세우려면 정당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조직이 잘 세워져 있고 당원 조직이 정비되었을 때 그 위에 혁신과 뭐 외연 확장이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안 세우고 아무리 멋있는 장식이나 멋있는 그 외관을 꾸민들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제가 여러 삼선 재선 의원들께 동의를 구해봤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진보 보수 이렇게 해서 외연 확장하고 당을 혁신한다는 구상이 맞냐? 이 부분은 오히려 중도나 조금 온건한 분들이 더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아까 이게 계파 갈등 문제와 좀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는 일단은 우리 뭐 뼈대부터 갖추고 제대로 네.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이라는 문제를 논해야 된다. 네. 지금 이런 입장이시라면 거꾸로 지금 그 양 비대 공동위원장 그런 진보 보수 이 공동위원장 체제를 박영선 의원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네. 약간 당내 뭐 온건파라고 할까요? 뭐 그런 쪽의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지지를 한다라고 보면 그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아니 근데 이것도요. 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예, 예, 예. 이 문제로 제가 논의해본 분들은 한 10분 예. 정도 예. 돼요. 그런데 그 10분 중에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예. 그분들도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예. 이번 비대위가 막 큰일을 예, 할 수 예. 있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지. 예, 예. 이걸 공론화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온건한 분들은 다 이렇다. 음. 평소에 좀 진보나 개혁적인 분들은 다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어찌됐든 이제 박영선 위원장 파동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지금 그 당내 계파 갈등과는 어떤 뭐 전혀 이제 관계가 저는 없는. 그 증거로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 트윗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그 안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자체에 동의를 안 해요. 지금도.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비상이잖아요. 예. 저희 당이. 비상시에 공동위원장, 머리가 두 개면 저는 몸은 골병 드는 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한 명이 확실하게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지 공동위원장 머리가 둘이라는 건 혹시 시장을 부인하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샴푸와 뭐를 결정하는데도 남편과 아내도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가선 아내에게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줘야 예. 빨리 장이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비상일수록 머리는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수 진보 이전에 저는 공동위원장도 반대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최민희 의원 개인 저 의견이죠?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가 무산되고 공동위원장이 무산된 것은 그게 뭐 박영선 대표께서 얘기하는 이유건, 제가 얘기하는 이유건, 또 다른 분이 얘기하는 이유건, 이게 현실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좀 더 숙성시킬 필요도 있고 어떤 식의 그 카드를 쓸지 조금 전략적 단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무산된 카드와 관련됐던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가슴에 묻어야지 언론에 묻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 새정치연합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혁신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최민희 의원께서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그 어떤 방향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혁신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 당이 비대위를 꾸린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혁신안을 마련했고요. 대선지구 마련했고요.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혁신안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원 구조가 취약하다. 이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 당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지면 저는 튼튼한 당원 구조가 있다면 당원들이 나서서 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과거에는. 그 야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원들이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당이 되게 당원 구조가 취약한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 내는 그룹을 보시면 의원밖에 없잖아요.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목소리가 없잖아요.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건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이 위기 상황이 되면 이게 그 밑에서부터 위까지 잘 갖추어진 당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문제제기도 나오고 막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이유. 저는 이게 우리 당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증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원 구조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주장해 왔고 당원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멀게 보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위기에 기본을 세워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들어와서 되게 황당했던 게 이번 사태도 보면 초선 의원들 재선에 몇 명이 문제 제기를 하지 너무 침묵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발언을 몇 번만 하면 사실은 되게 견제를 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초선들이 왜 이렇게 기가 약하냐? 이 당에는 왜 이렇게 초선이 없냐?
초선들이 기계가 없다. 또 이런 비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면 이렇게 견제가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왜 초선들이 기계가 없냐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상한 이 상황이 저로서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 이 헷갈린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되게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는 부담스러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초선이니까 사실은 초선 때는 솔직하게 원칙과 상식에 따라 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에 따라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초선의 문제 제기가 다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재선, 네. 3선, 중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당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문제점은 지적하고 그거를 재선, 3선 걸러지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좀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의 뭐랄까 다양성, 창의성, 그다음에 절차의 완결성 이런 게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게 없는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이번 과정도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네.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됐다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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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큰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계파 갈등 부분은 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저는 어떤 그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나 자신의 책임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모두 계파 갈등 때문이라고 계속 이렇게 전가하는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예. 이것이 계파 갈등이 마치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책임져야 될 것까지 계파 갈등 때문이다라고 하면 자유롭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은 뭐 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분파가 없는 정당은 없어요. 네, 오히려 여기는 예. 저희 당은 계파가 의견 그룹이라기보다는 그 의견 그룹으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예. 네. 음. 그리고 개혁적인 주장을 하면 좀 개혁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의견 그룹이고 정파가 되는 건데 예. 의견 그룹이나 정파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로 입장이 바뀌는 네, 이건 네. 정말 큰 문제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그 천정배 전 장관 네. 오셨을 때 말씀이랑 유사한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당원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네. 지금 그 풀뿌리 조직이 상당히 지금 무너졌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계파 갈등 문제인데요. 계파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만 있지 네. 그 명확한 어떤 계파의 내지는 정파의 입장이 없다. 같은 얘기. 예, 네, 지금 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야당이 집권하면 뭘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네.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비전이 없다라는 지적을 그때 하셨거든요. 똑같은 지적이고요. 그 천정배 전 의원께서는 예, 그 민주당 개혁안을 성안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천정배 개혁안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분이에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예, 뭐 비대위원장으로 거명이 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예. 그 지금 그 아까 개혁안은 혁신안은 지금 많이 각종 그동안 혁신안이 적어도 제가 아는 것으로도 4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천정배 의원안이 하나 있는 거죠. 예, 대선 때 만들어진 안, 예, 천정배 개혁안이라는 거. 예,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그 혁신위원회가 또 만든 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한길 지도부가 들어서서 만든 혁신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4개나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이 없어서 혁신 못하는 건 아닌 거죠. 안은 많은데 그게 지금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의원들 간에게 뜻이 안 모아져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정당이라는 게 선거 시기가 되면 예. 모든 그 장기적인 과제가 다 중단되고 선거에 집중하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대선, 지방선거, 지방선거까지, 그다음에 730. 재보선까지. 예, 예. 그러니까 혁신안을 만들어도 그거를 구현해 볼 여유가 예. 없었던 것도 이것도 사실은 현실이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비대위가 이거를 이제 총선의 공천안이라든지 뭐 이번에 당장의 전대의 대표 뽑는 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하고 동의를 구해서 좀 지속적으로 바꾸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새로 차기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전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기존에 네. 나온 혁신안들을 쭉 다시 총점검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의 그 로드맵을 만드는 거. 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제가 이제 정당 생활이 짧잖아요. 예. 2010년에 문성근 대표하고 국민의 명령하고 혁신과 통합, 민주통합당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지도부가 공천 룰을 만드니까 예. 전쟁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공정한 룰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최하위의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결과가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비대위 시기에 공천에 대한 룰만은 확정을 해놔야 이 룰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이게 현역 의원한테 유리하고 유명한 사람한테 유리하고 현역 지역위원장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치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뭐 주마다 다르지만 예. 미국 정치처럼 의원이 안 바뀌는 데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으니 예. 그걸 보완해야 되겠죠. 예. 그럼 보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선 전략공천을 일정 부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예.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외부 수혈이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도 지역에서 커왔는데 유명하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들, 예. 정치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오픈 프라이머리 기간, 신인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자체로만 되면 이거는 기득권 보장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촘촘한 안을 만들어서 2016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면 적어도 2015년 말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기초 경쟁이 시작되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 놔야죠. 예. 예, 그래야지 이게 공천 이제 4월에 총선이면 3월에 공천이 시작되면 예.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과거의 답습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천 룰 같은 중요한 것을 이번 비대위 기간에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타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집권했을 때 어떤 정치적 비전이 없다. 그 부분 아니죠. 그건 정말 보수 언론이 만든 늪입니다. 아, 그래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예. 그다음에 노동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 예. 이거 이상의 비전이 어딨어요. 예. 그거를 새누리당이 선거 때 가져가서 그걸 말로 만들고 실현을 안 해서 문제지. 저는 그 비전이 없다는 말은 동의가 안 돼요. 최민희 의원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노동권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라든지. 그거요, 우리 당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당의 지향은 당원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권 보장,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말 언론이 정말 너무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언론이 지적하셔야 될 것은 경제민주화를 김종인 박사를 모셔다가 디스플레이로 쓰고 내용을 채택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비난해야지. 예. 우리는 지금 적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을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부를 장악한 쪽이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방향은 다 나와 있습니다. 노동, 복지,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통일까지. 예. 예, 그리고 뭐 언론 민주화까지. 거기에 소수자에 대한 대책까지 다 있습니다. 당원에 보면. 예. 그 당원에 충실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보다 국민들께서 의심하는 건 이제 그런 거창한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는 다 옳았다. 옳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채택해서 썼겠죠. 그렇죠. 예. 네.
거짓말 하신 건데. 예. 그런데 그것을 니네가 집권했을 때 구현할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예. 대해서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가 행정을 다 해봤잖아요. 실패한 부분은 실패한 대로, 성공한 부분은 성공한 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잘한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좀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 문제도 심각하죠. 하지만 네. 당내에서도 모든 캐치프레이즈는 좋은데, 예. 그런데 당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책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세월호 이번 문제도 그렇고요. 세월호 문제는 네. 내용에 대한 불협화음이 우리 당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소위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는 민진모. 민진모. 거기서도 예. 예를 들면 8월 19일에 이제 추임받으려는 안의 내용이 예. 이제 특검 추천권을 이제 여야가 4명 갔는데 이 중에 2명이 여당 몫인데 그 여당 몫을 추천할 때 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안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요 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언론에 의해서. 예. 예, 저는 이제 민진모의 몇 분이 계신데 다른 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거의 유사하시고요. 그분들과 생각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몰라서 예를 들면 황주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오늘 해체 모여 하자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얘기하시지 않고 언론에 꼭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언론 보고 알아서 이제 꼭 가서 여쭤보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여쭤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차이죠. 저는 지금 새정치연합이 해체 모여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은 해체 모여 하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제안하시고 의원들한테 설명하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여쭤보려고 그래요. 만나서 여쭤보고 입장을 얘기해야지 언론 기사 보고 또 비판하고 이것도 또 저희가 언론의 늪에 빠진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적인 분들의 그런 좀 돌출 발언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혼란스러워 보이지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 단 한 명도 가족들을 무시하고 가자 이런 분은 안 계시고 그런 분은 물론 없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이해와 수용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의 100%를 들어드릴 능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가족들의 이해와 수용을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치가 말이라도 저는 가족들 얘기를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지금까지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집권당이 아닌데 그리고 다수당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수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유족들한테 요구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여당이 사실은 해야 될 당연하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했다. 왜 그 가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야당이 끼는 이런 형태를 만드냐. 이런 거였죠. 그리고 저희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월호 특별법 가족들이 정말 이성적이고 훌륭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 기소권 요구가 무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명천지에 텔레비로 다 중계되는 3일 동안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 거기에서 304명이 수몰된 거잖아요. 이 진상을 샅샅이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조선일보나 소위 보수 언론이 막 이걸 매도하고 새누리당이 매도하는 거지. 전 그 부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 또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아까 언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는 언론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금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그 어떻습니까?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지금 지켜본 언론. 저는 이제 밖에서 열심히 언론 문제 제기를 하다가 늘 우리가 그 이용마 기자님도 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언론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예. 그런 얘기 과거에도 나눴잖아요. 예. 그게 들어와 보니 정치와 언론, 특히 그 정치인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 차기가 보장되지 않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더라고요. 지역구를 해서 정말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 국민들과 그 밀착도를 높이든가 예. 아니면 언론에 노출돼서 이미지를 그 지명도를 높이든가. 예.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언론은 정말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언론인과 정치인의 밀착도가 무지하게 높아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데 이제 제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가 방송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방송 환경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이제 뭐 종편 소위 그 주주 구성까지 해갖고 언론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그렇죠. 문제 제기 계속 해오셨죠. 한마디로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보면은요, 지난번에 박영선 그 당시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죠. 그때 저희가 연결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자리에 저희가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 그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럽니까? 그거는 언론이 보도 안 해서 그렇고요. 예. 제가 채널A의 주주 구성 문제를 그렇게 거의 채널A 말고 지상파. 아니, 제 말은. 예. 그렇게 했는데 예. 보도 안 되니까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예. 그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도 안 돼서 그렇고 예. 지금 법안만 해도 촘촘하게 수십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공정성 특위 구성해서 2년 동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저희가 그 상반기에 KBS 인사청문회, 사장 인사청문회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법 중에 이사 자격 제한 규정, 그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법까지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그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해서 KBS 이사회 구성할 때 사장 뽑을 때 절대의결 정족수하고 지금 KBS가 7대4잖아요. 여야가. 이거를 6대5 정도로 바꾸는 그 법안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그거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남은 쟁점이 그 세 가지. 예. 여야의 구성수를 좀 동등하게 해보는 거, 이사, 그다음에 편성위원회, 예. 그다음에 절대의결 정족수. 요 세 개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이야기 최민희 의원이랑 계속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최근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는 지도력의 부재 같습니다. 한마디로 중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집권만을 위해 뭉친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집권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견이 나올 때 쉽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삼김이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단지 집권만을 위해서도 당이 존속을 했고 이견이 있어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원들을 하나로 묶어줄 당의 이념, 가치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야권의 혁신, 우선 중심을 제대로 잡고 피와 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